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죠. 해마다 산불 피해가 심해지면서 다양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스페인의 염소 소방대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창고를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퍼붓지만 역부족입니다. 스페인 북서부에선 긴급 구조대까지 투입됐지만 대형 산불로 주민 1,400명이 긴급 대피했고 불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수비오 국립공원에서도 사흘째 산불이 계속되는 등 남유럽 전체가 폭염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카탈루냐에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불 차단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염소 소방대. 수백 마리의 염소떼가 산불 위험 지역의 마른 풀과 덤불을 먹어치워 불길이 번질 틈을 없애는 자연 방화선을 만드는 겁니다. Ens ha contractat l'Ajuntament de Mataró per pasturar al voltant de les franges, que és 25 metres al costat de les urbanitzacions que donen al bosc. I al pasturar redueixes molt la biomassa i fas que el risc d'incendi sempre sigui molt més baix. 기계 재촉기와 달리 소음이 없고 사람들이 닿기 힘든 곳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Pero yo creo que esto es más natural, más bonito. Se meten donde los otros hombres no se metían para limpiar y no sé, es agradable. 목동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작업비를 받으면서 다양한 야생초를 먹고 자란 염소의 고품질 우유까지 판매해 이중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타로 시의회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며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s una prueba piloto que viene para quedarse. Vamos a facilitar que un rebaño de cabras fijo, como mínimo, esté en nuestro entorno trabajando todo el año en las franjas y todo el perímetro forestal. 유럽연합도 자연 친화적인 방식에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기후 위기 앞에서 전통적인 지혜가 지속 가능한 현대적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북유럽 이야기인데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유럽의 와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가장 큰 섬인 쉔란. 이곳에 브룬 옌센 씨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브룬 옌센 씨는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포도밭을 운영했는데 최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너무 덥고 건조해진 반면 덴마크는 포도밭을 가꾸기에 적당한 기온이 됐기 때문입니다. In Denmark, we have almost the opposite, right? We couldn't make proper wine before, and what I mean by proper is couldn't ripen the grape properly. We can do that now. 원래 북유럽은 기온이 서늘해 포도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와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21년 기준 전체 2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5곳의 와인 산지가 있고 와인 생산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상업용 와인 업체가 6개나 생겼습니다. 덴마크는 와인협회 회원 1,100명 가운데 125명이 판매용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 와인 산지에 비해 규제가 적다는 것도 북유럽 와인의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재배할 수 있는 포도의 품종과 단위 면적당 수확량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은 그런 규제가 없어 아무 품종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실험으로 병충해에 강하거나 서늘한 기온에 적합한 품종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We can make them in any style we want, and we can experiment a lot with different things that they're not allowed to do in the rest of Europe. 다만 유명 와인 산지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은 다소 아쉽습니다. 또 남유럽에 비해 수확량이 적고 인건비가 비싸다는 점도 장애물입니다.
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포베글리아라는 작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과거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격리한 곳으로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최근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작은 섬 포베글리아가 지난 1일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무인도에서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Oggi è il 1 agosto, è il primo giorno che i cittadini, perché è Poveglia per tutti, ma Poveglia per tutti rappresenta un po' tutti i cittadini, finalmente possono dire che hanno titolo per poter intervenire su quest'isola. 포베글리아는 수백 년 동안 전염병 환자 격리 수용소와 정신병원 등으로 이용됐고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섬을 99년 동안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섬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관광객으로 들끓는 베네치아에서 포베글리아 섬은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베글리아 섬을 시민공원으로 꾸미자는 캠페인에 시민들은 46만 유로를 모금하며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섬 일부를 6년 동안 연간 1,160유로에 임대하는 데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Tutte isole privatizzate, una volta erano pubbliche, e Poveglia resta l'unica che non è stata ancora venduta e adesso che è in concessione all'associazione diventerà un parco aperto a tutti. 포베글리아의 목표는 제2의 라자레토 누오보 섬이 되는 겁니다. 라자레토 누오보 섬 역시 격리시설로 이용됐고 오랜 기간 방치된 무인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습지 생태계와 역사 유적지로 베네치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이글리카 마을에 카펫 밭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960개가 넘는 카펫이 잔디밭에 깔렸는데요. 네덜란드인인 한 불가리아 전통 카펫 수집가가 큐레이팅한 전시회 현장입니다. 수집가 빌레는 수십 년 동안 불가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통 카펫을 수집했다고 밝혔는데요. 카펫을 통해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불가리아를 사랑하게 됐다고 하네요.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된 퐁피두 센터가 재정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20세기 초반 이후의 현대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방문객들은 여전히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는 올해 9월에 폐관할 예정인데요. 방문객들은 퐁피두 센터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현대 발굴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폼페이 중심부의 남부지구인 인슐라 메리디오 날리스에서 복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자료와 흔적을 바탕으로 이 도시의 분화 후 생존자들이 돌아와 거주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세기까지 사용된 빵 오븐이 유적지에 그 시기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동부 알자스 지역에 에펠탑을 쏙 빼닮은 작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은퇴한 금속 세공인과 그의 손자가 힘을 합쳐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탑의 높이는 30m에 달할 예정입니다. 77세 파슬러는 아주 오랫동안 에펠탑을 지은 유명한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의 팬이었다는데요. 팬의 손에서 한 번 더 만들어지는 복제품은 얼마나 정교할지 기대가 되네요. 체코 동물원에서 새끼 바르바리 사자 4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바르바리 사자는 야생에서는 멸종한 희귀종인데요. 현재는 200마리보다 적은 수만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바르바리 사자를 원래 서식지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예비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모로코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아틀라스 산맥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남부에서 헛간 올빼미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찾아낸 방법은 인공지능 AI 활용법입니다. AI 모델은 헛간 올빼미가 슉슉거리는 소리를 분석해 새끼의 수를 계산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둥지에서 녹음한 올빼미 소리 파일을 데이터 전처리한 뒤 해당 데이터의 모든 주파수를 꺼내 일종의 바코드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AI를 활용하면 새끼 올빼미의 말을 들을 수 있어 둥지를 방해할 일이 적어진다고 하네요. 50센트 동전 옆에서 껍질 밖으로 살짝 머리를 내민 생명체가 눈에 띕니다. 이탈리아 로마 동물원에서 새로 태어난 에올리에 제도의 희귀 도마뱀인데요. 에올리에 제도 도마뱀은 지중해 유역에서 멸종 위험성이 가장 높은 종으로 분류된 동물입니다. 로마 동물원은 이 도마뱀의 멸종을 막기 위한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새로 태어난 도마뱀은 무려 52마리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대륙은 북아메리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기존의 다자주의 무역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WTO 규범이나 중재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트럼프식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극한 미국. 관세 무역 장벽을 낮추는 가트 협상으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이 결과로 WTO 세계무역기구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임기 시작 직후인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주요 경제 대국들과 고율 관세와 제조업 보호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는 기존 WTO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며 더 이상 이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TO에서 탈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식 양자 협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실상 WTO 체제를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로 평가했습니다. We've reached a deal. It's a good deal for everybody, I believe. I think you were saying this is probably the biggest deal ever reached in any capacity, trade or beyond trade.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를 트럼프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미국식 무역 질서 구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유럽연합과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에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15% 상호 관세와 미국 자동차 기준을 수용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업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앞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자국이 직접 무역 합의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시 고율의 관세를 즉각 재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거대한 벽화 작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헬텐은 1950년대에 건설돼 1990년대 초까지 작동했던 거대한 곡물 엘리베이터를 도화지로 삼았는데요. 23m 높이 리프트 위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헬텐은 곡물 엘리베이터에 다양한 각도가 있어 단순한 벽화가 아닌 조각품과도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수개월이라는 작업 기간을 통해 지역 사람들과 문화를 묘사하는 360도 벽화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박람회를 앞두고 음식 조형물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결선 진출자는 짭짤한 맛, 달콤한 맛, 마시기 좋은 맛, 가장 창의적인 맛 4개 부문에서 발표됩니다. 박람회 주최 측은 올해 역대 최다 음식 출품작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응모된 76개 작품은 최종 후보 15개 작품으로 추려졌습니다. 창작품에는 베트남식 크런치 핫도그와 두바이 초콜릿 치즈케이크, 쿠키를 넣은 밀크쉐이크 등이 포함됐는데요. 최고상은 어떤 음식에 돌아갈지 궁금해지네요.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어거스틴 한 뒷마당 수영장에서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악어를 포획하는 모습이 공개되는데요. 작은 악어였지만 힘은 대단해 보입니다. 잦은 악어 출몰로 이제는 악어를 체포하는 일이 평범한 일과가 됐다는 지역 경찰관들. 노련하게 악어를 잡아 순찰차에 태우고 안전띠까지 채워주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2주 동안 끈질긴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도망친 반려동물 거위를 데려오기 위한 임무였는데요. 거위는 1.5m 길이 도마뱀의 이름이랍니다.
코네티컷주까지 건너간 도마뱀은 더글러스 주립 삼림 지역 주변 나무 뿌리 아래에서 발견됐는데요. 도마뱀 거위는 비영리 동물보호소로 옮겨지기 전에 몇 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어서 남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장애인과 가족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복지예산 법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긴축 재정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사당 앞. 휠체어와 목발을 의지한 장애인 시위자들이 경찰 바리게이트를 힘겹게 밀어내며 저항합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복지예산 법안 거부권 행사에 맞선 시위입니다. El veto es como que nos tiró para atrás, quedamos como devastados, porque no sé cómo explicarle a mi hijo que se queda sin terapias, sin sus terapias o sin su colegio, donde él es inmensamente feliz. 아르헨티나 의회는 지난달 야당 주도로 장애인 보호 확대와 연금 7.2% 인상 등이 담긴 복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복지 예산 법안을 실행할 경우 올해 7조 페소, 내년에 17조 페소 등의 재정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물가 안정을 위해 전례 없는 초강력 긴축 정책을 단행 중에 있습니다. Y que dejaron jubilaciones de $80 y que hoy están arriba de $320. Es muy interesante porque si fuera cierta, ustedes tendrían que caminar por la calle y tendría que estar llena de cadáveres. 하지만 시위대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odas las prestaciones están en peligro. Cuando hablamos de prestaciones hablamos de hogares, centros de día, escuelas, todo lo que es la parte de terapias, están en riesgo de no tener su continuidad. 일부 야당 의원들은 거부권 철회를 위한 재표결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집권당은 의회 내 소수당이지만 보수연합과 협력으로 거부권 방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레이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5년 만에 월간 인플레이션이 2% 아래로 떨어지는 성과를 거뒀지만 공공지출 축소로 취약계층의 피해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꽃더미를 하나씩 둘러매고 행진하는 사람들.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전통 꽃 축제 모습입니다. 축제는 올해로 68년을 맞이했는데요. 실레테로라고 불리는 꽃 장인들은 전통 꽃꽂이 작품 실레타를 제작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540명이 행렬을 이어가며 도로에 화사한 분위기를 퍼뜨렸는데요. 실레테로는 안티오키아와 메데인 지역 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행렬을 이어갑니다. 크기와 동작이 실제 동물만큼이나 비슷해 멀리서 보면 착각할 만한데요. 동물들은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진 꼭두각시 인형들입니다. 기후위기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가들이 함께한 여정은 아프리카 국가 콩고에서 출발해 20곳이 넘는 도시와 정글, 사막을 지나 노르웨이까지 이어졌는데요. 코끼리와 기린, 고릴라, 사자 등 15개 인형으로 시작해서 유럽에서는 늑대와 순록 등 65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끝으로 만나볼 대륙 아시아 중동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여성의 교육과 취업 등 모든 사회 활동을 금지했죠. 하지만 자아 실현을 향한 아프간 여성들의 열정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무르타자 자파리 씨는 온라인으로 컴퓨터 코딩을 가르칩니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그의 강의를 듣지만 그가 가장 마음을 쓰는 곳은 고향 아프간의 여학생들입니다. The problem is that in Afghanistan they are banned from the education, they cannot study, they cannot go and work outside. So I think this is the least that I can offer from my side as an Afghan citizen. 탈레반은 정권을 장악한 뒤 여성의 중고등 교육과 취업, 공공장소 출입, 체육관과 미용실 등 대중시설 출입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온라인 강의도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아프간 여학생들에게 이 강의는 배움에 대한 갈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컴퓨터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 일자리도 알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the person should not be led by circumstance, but should grow and get their dreams through every possible ways. 아프간 여성들이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이슬람 종교학교입니다. 마드라사는 이슬람 교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 다른 교과목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프간 여학생들에게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카불에 있는 한 마드라사는 전체 학생 400명 가운데 90%가 여학생들입니다. بخاطر نزدیک خواهرها دروازه مکاتب و چیزا برشان بسته است بیشتری فرصت غنیمت میشمارن که از وقت خود استفاده کنن و دیگه مشغول تعلیم و تدریس علوم دینی باشن. 마드라사가 탈레반의 이념을 전파하고 세뇌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단절된 아프간 여성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조각하는 중국 전통 달걀 공예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장인 쉬시바오는 껍질 안쪽에 무늬를 새기는 기술로 남다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뻥 뚫린 속에 전구를 넣으면 밝게 빛이 납니다. 안에서 나온 빛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곳에 세밀하게 조각한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깨지기 쉬운 달걀 껍데기를 정밀하게 조각하는 그의 손은 그야말로 금손이네요. 중국 충칭시 대협곡다리에 소방대원들이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수십 미터 되는 높이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소방대원들이 협곡 바닥에 갇힌 인명피해 상황을 가정해 구조훈련을 벌인 모습입니다. 경보를 수신한 소방구조대원들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T자 구조 전략을 활용해서 구조 작업을 수행했는데요. 안전하게 협곡 바닥까지 내려가 부상자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다 위 밤하늘을 배경 삼아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는데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미나토 미라이 스마트 페스티벌 행사입니다. 그런데 불꽃 축제가 시작된 지 20분 만에 돌연 행사가 취소됐는데요. 폭죽을 쏘던 배 두 척에서 불이 난 겁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죽이 마구 터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배에는 불꽃놀이 기술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물에 뛰어들어 구조됐고 불이 난 배에는 남은 폭죽들이 2시간가량 계속 터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소식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주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애플이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8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팀 쿡 CEO는 백악관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 프로그램 출범을 약속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애플은 4년간 5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 발표로 총 투자액은 6천억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중국과 인도 대신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압박해 왔는데요. 관세를 지렛대 삼아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되가져오려는 리쇼어링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무려 138조 원 규모, 그러니까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꼽아주셨습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국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팀 쿡 CEO가 백악관에 갔죠. 네네. 그래서 4천억 달러 투자를 갖다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네네. 또 1,000억 달러 투자를 갖다가 좀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 5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5천억 달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준합니다.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50조에서 한 690조 원 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을 갖다가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갖다가 일명 미국 제조 프로그램 네. 출범을 갖다가 약속을 했어요. 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하자마자 이기 출범과 동시에 애플을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등치가 2만원, 3만원 사람들이 네. 이렇게 쭉 라인에 앉아가지고 아이폰을 갖다가 조립하고 있는 광경을 갖다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건데 뭐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 자체는 애플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때문일 겁니다. 애플이라는 거는 지금의 어떻게 보게 되면 2차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공헌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선구자 비슷하게. 네, 선구자 예.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휴대폰의 어떤 개념 자체를 네. 갖다가 완전히 바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애플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네. 중국, 뭐 인도, 베트남 이런 데 생산되는 게 영 맞득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25%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겠다고 이제 엄포를 사실 놨습니다. 예. 이에 애플은 이제 4천억 달러 투자를 갖다가 일단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좀 설득해서 네. 그 관세 폭탄, 관세 소나기를 좀 피해갔다 싶었는데 의외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집요한 측면이 있어요. 네. 계속해서 관세 압박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세 압박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반도체 직접 회로, 그다음에 반도체 파생 상품. 결국 반도체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전자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뭐 휴대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플로서는 팀쿡 CEO로서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부랴부랴 다시 1,000억 달러를 갖다가 얹어서 추가로. 네, 추가로 1,000억 달러 약속을 갖다가 뭐 이제 일단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애플은 도대체 미국에서 뭘 생산을 해내겠다는 건가? 네네. 뭐 조립 라인을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 액션 플랜을 갖다가 곰곰이 돌아보면은 그 애플의 어떤 전략 같은 거를 사실 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커버 글라스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은 유리 비슷한 커버가 있잖아요. 예. 애플 워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커버 글라스. 이 커버 글라스를 갖다가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켄터키에서 100% 생산을 해내겠다.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그 반도체,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은 빛 신호를 읽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가? 네. 그게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예요. 그걸 갖다가 소니로부터 전략 공고를 받았는데 이걸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산을 네. 해내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해내겠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버 공장 휴스턴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갖다 확장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발 더 나간 거는 제조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력,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교육시켰다. 네. 첨단 제조 기술을. 장기적인 뭐 플랜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의 셈법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갖다가 그 인도라든지 베트남으로 그 옮긴 이유 자체도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예, 사실. 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사실은 미중 간에 어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기존에 중국에서 아니면 대만에서 생산하던 것들 잘 운영이 됐었는데 이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인도나 베트남으로 포진시켰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압박이 리쇼어링. 네, 리쇼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걸 갖다가 계속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한 거고 그에 응답하지 않으면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한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 집권 후에 이미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8억 달러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관세 상호관세, 비용으로. 예. 네. 그 다음에 앞으로도 11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11억 달러면은 거의 1조 한 7, 거의 한 2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예. 영업이익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팀 쿡으로서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갖다가 이게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사실 몰렸던 거죠. 눈치를 봐야죠.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조립 자체를 미국에서 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니까 네. 첨단 부품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서 네네. 이거 하면은 이제 몇 가지 그 장점이 있죠. 기존에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이런 비난이 있었어요. 이게 미국 거냐? 아니다. 이거 실제로 중국 거 아니냐? 다 중국이라든지 뭐 제3세계 아니면 우리나라 부품들 다 써서 만드는데 네. 이런 어떤 비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특히 핵심 인재 그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안정을 기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생산을 해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애플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적 어떤 포석을 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정을 했고 5천억 달러 투자를 갖다가 약속을 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을 좀 한 모양새인데 그 네. 지난 5월 달에 그 중동 3개국 순방할 때 네네.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로 미운털에 박혔었는데 네네. 뭐 지난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 같으면 어떤 이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그동안 아시아 공급망 덕분에 사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그렇죠. 뭐 투자 규모도 그렇고 물론 이제 부품은 뭐 이제 그대로 상존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내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담이 꽤 될 텐데 이게 순수하게 기업 입장에서 애플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손익계산을 봤을 때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를 받던 그 예전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그 애플 아이폰이 관세 면제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가해질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가령 5천억 달러가 어떻게 투자되는지 추이를 볼 네,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힘을 잃지 않는 때까지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강하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라는 게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네. 사실 이 강압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영업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렇죠. 이런 어떤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네. 궁극적으로 이게 과연 애플한테 좋을 것이냐 하는 거에는 예.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트럼프의 집권 이제 3년 반 정도 뭐 막판 레임덕까지 포함하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서 역시 이제 관세 얘기인데 최근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에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7월이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했었고 드디어 이제 물가 지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또 발표가 됐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는 게 계속 유예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그 영향들이 7월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네. 이거는 뭐 세계 유수의 그 투자 은행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BS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가 본격적으로 그 관세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쳐서 네.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시발점 그 치발점이 되는 시점이 7월 달일 거다. 네. 그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6월 달에 근원 CPI라는 거는 이제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네. 이걸 뺀 나머지 물가를 갖다가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이게 6월 달 한 2.9%에서 연말에는 한 3.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망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대부분 전망을 했는데 네. 마침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8월 12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심하지가 않았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식품이랑 에너지를 포함한 네.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해서는 0.2%, 네.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2.7% 정도 올랐어요. 네. 왜 이렇게 별로 2.7%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거든요. 왜 이렇게 안 올랐냐면은 식품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전월에 비해서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가 내렸습니다. 한 1.1% 정도.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이제 국제 오일 가격이 하락하면서 네. 그게 내린 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럼 변동성이 있는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0.3%. 예. 그다음에 1년 전에 비해서는 3.1% 올랐어요. 예. 2월 달 대비로 해가지고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야 이제 진짜로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갖다가 곰곰이 따져보면은 관세가 부과되는 건 상품 부분이잖아요. 네. 상품 물가는 거의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가령 자동차 25% 관세가 부과됐는데 네.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안 올랐고요. 그다음에 의류,
중국산 의류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됐잖아요. 근데 0.1% 오르는데 불과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네. 결국은 항공료,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항공료가 한 4% 정도 오른, 아하, 그러니까 서비스 예.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관세 영향이 거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안심을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 건지, 네네. 왜 이렇게 낮았던 걸까? 예. 생각보다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호 관세는 8월 1일부터 부과가 됐죠. 그러니까 네네. 7월 31일 날 결정이 돼서 8월 1일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월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겠네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좀처럼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렇군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도저히 못 참을 정도가 네. 됐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마침내 오늘 가격을 올렸어요. 미국 아하. 시장에. 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신모델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시점, 그게 한 10월 달 정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과가 될 거다. 근데 어차피 7월 데이터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걸 갖다가 감수를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상호 관세도 본격적으로 8월 1일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네. 뭐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분석이 아주 또 좋습니다. 예. 사장님. 근데 네. 이제 골드만삭스가 네. 이거에 대해서 그 분석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 이 보고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예. 실제로 골드만삭스에 전화해서 네. 이 이코노미스트 잘라라 예. 이렇게까지 전화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분석한 게 뭐냐면 6월 현재 네. 관세가 부과된 상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기업들,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이죠, 해외. 네네. 이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총 14%를 부담을 했고요. 네.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부담을 했냐? 미국 기업들이 64%를 부담을 하고 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소비자한테 부담시킨 거, 소비자한테 전가시킨 거는 100% 정도에서 22%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다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10월 달까지 지나면 어떻게 될까? 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거라고 이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게 3분의 2, 67%가 전가가 될 거다. 22%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은 8%. 네. 그다음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이 25%를 부담하게 될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10월 달 정도가 되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이 안고 있는 어떤 관세 부담 자체를 네. 전부 다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품 가격이 오른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노발대발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노발대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물가 지수라든지 인플레이션 추이가 왜 중요하냐면 네.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는 거에 시장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준은 최근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고용이 지금 미국 그러니까요. 고용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사실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친트럼프, 연준 내에 친트럼프 인사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과거에는 2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죠. 네. 스티브 미란이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책사를 갖다가 트럼프 예. 대통령 연준 이사로 이번에 꼽았습니다. 많이들 뭐 이제 좀 거친 시청자분들도- 표현으로 해서 그 상원의 뭐 인준 과정은 남아 있지만 네.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시끄럽게 할 거예요.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연준의 FOMC 회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없고요. 네. 9월 16일에서 17일에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금리를 내릴 확률이 일주일 전에는 한 61%에 불과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100%에 달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앞으로 이 미국 경제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근데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거다. 반면에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 현상이 깊어질 거다. 네. 즉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거다. 위험한 건데. 이게 대부분 이제 네.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트럼프는 물가가 오를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네네, 뭐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뭐 양적 완화 금리나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점진적 물가 상승으로 심리적으로 좀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베선투 장관도 이제 싼 거 대량 구매하지 말고 꼭 필요한 그 규모 있는 소비를 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이게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주입시키는 것 같고 근데 소비의 일부 측면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미국의 그 식품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높잖아요. 사실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도 그 상류층과 그러니까 가령 제일 저소득층 간의 이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더 아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분들은 이제 그런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부 다 대부분 다 억만장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중산층 이하의 삶을 이해 못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경제인데 트럼프 생각대로 과연 될지요. 뭐 부정적인 전망이 현재까지 많고.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제 유럽 얘기 오래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AI 포함해서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렇게 중국에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왜 그런지 좀 풀어주신다고요? 사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걸 갖다 전문가들은 2차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차 디지털 혁명 시대에도 사실은 유럽은 굉장히 뒤쳐졌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체 워드를 쓰지 못하는 우리는 아래 한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포털도 우리는 네이버, 다음이라는 포털이 있지만 유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미국 거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워드,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차에도 실패했는데 2차에도 변변한 기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럼 그 원인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분석한 기사를 냈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에도 굉장히 괜찮은 테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있죠.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극자외선 노광기 EUV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첨단 제조 공정, 첨단 반도체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수천억 원씩 하는 건데 이게 ASML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라고 들어보셨을까? 이 설계 자산, 그러니까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지식 자산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특별히 엔비디아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ARM의 설계 자산을 이용을 해야 돼요.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죠. 그다음에 과거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노키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휴대폰사에 필란드에. 근데 그 이후로 뭐 뚜렷한 기업들이 보이지 않죠. 반면 미국은 뭐 열거하기도 힘들죠. 오픈 AI,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뭐 등등등. 그다음에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뭐 그다음에 지금 그 AI 기업의 로봇 기업들 엄청나게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는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은 이걸 갖다가 그 산업 구조를 놓고 보면은 유럽은 여전히 구식 산업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상위 10개 기업을 갖다가 이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립 연도. 그러니까 미국 상위 10개 기업의 설립 연도는 평균이 1985년도예요. 근데 유럽은 얼마냐? 1911년. 너무 차이 나네요. 그렇죠. 상위 10개 기업이 너무 차이 나는데요. 그만큼 테크 기업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럽의 상위 기업들인 건 뭐냐면 은행. 우리가 전통상으로는 은행. 그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유럽에 뭐 유명한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독삼사 유명하니까. 근데 여전히 테크 기업들보다는 이런 어떤 구식 산업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EU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미국과의 어떤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3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최근 2년의 성장률을 비교해봐도 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EU의 인구가 4억 5천만 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미국은 3억 3천만 명이잖아요. 인구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미국이랑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 혹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유럽이 훨씬 뒤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갖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로 꼽은 거는 자금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 벤처 캐피탈들이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규모가 미국의 5분의 1이랍니다. 너무 적은데요? 이게 돈이 없다? 사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면 유럽에는 엄청난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투자 문화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벤처 캐피탈들은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설사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거에 대한 어떤 벌 뭐 이런 것들이 그 좀 적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은행들이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테크 기업들한테 섣불리 이렇게 투자를 안 한다. 투자 환경이 다르니까요. 투자 환경이 좀 보수적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EU라는 게 단일 시장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외로 이게 분열된 시장이다. 그럴 수 이렇게 있을 것 얘기할 수가 같아요. 있는 게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거대한 단일 시장이긴 하지만 각 나라마다 규제, 조금씩 법 체제가 다르니까. 예. 조금씩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이 생겨서 이 전체 시장을 갖다가 미국은 법과 제도가 하나니까 네네. 뭐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뭐 사소한 문제들인 네. 거고요. 연방 정부의 어떤 규제를 풀게 되면 이게 전주에 통용이 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활동 무대로 삼을 수가 있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네. 얘기죠. 이 나라 가면 이게 걸리고 저 나라 가면 저게 걸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다. 네네. 그래서 그 테크 기업들 그 어떤 신생 기업들이 탄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 자체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네. 이 AI 윤리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유럽이 제일 먼저, 유럽 연합이 제일 먼저 그렇더라고요. 만들죠. 예. 그게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AI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사전에 방어하긴 측면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 AI라든지 신산업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엄격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서는 이걸 막 풀어버리니까 사실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신산업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규제의 문제 때문에 그 신산업이 태동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 어떤 유연성의 부족 문제를 들고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굉장히 확보가 됐죠. 사실은 해고가 쉽죠. 네. 이것도 사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게요. 이 기존의 어떤 사회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고 아니면 사회적 불안을 갖다가 막는 거는 유럽이 어떤 그 노동시장의 어떤 규제 이런 걸 갖다가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사실 산업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기업들이 가령 뭐 이쪽 부분을 갖다가 없애고 좀 신산업 부분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쪽에 규제가 있으면 어떤 발걸음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평등 문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노골적 야망을 경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보통 네. 우리가 야성적 충동, 뭐 야성적 본능,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 그 욕심. 눈에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네, 진짜.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네. 사실 그 개척 시대부터 사실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어 왔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걸 갖다 약간 경시한다고 얘기할까요?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는 네. 약간 좀 귀족적이다. 네.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선비사상처럼 우리도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막 네. 돈을 벌려고 문이 시뻘건 사람들을 갖다 경시하는 뭐 문화. 부동산 투자만 하는 사람들 좀 약간 경시하는 문화가 한 90년대까지는 있었죠. 네, 이런 네. 어떤 기업가 정신이 이런 거에는 결코 도움이 못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주는 교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산업 쪽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네. 동시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뭐 과잉으로 이렇게 부추길 네. 필요는 없지만 그걸 갖다가 경시가 한다거나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자체 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네네네네. 그런 소식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유럽이 이런 세 가지 요인이죠. 뭐 보수적인 투자 문화의 과도한 규제, 노동 시장의 어떤 유연성 부족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핵심 그 관련 첨단 산업 관련 인재들이 네. 미국에 들어가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기 국가로. 그렇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에 머물러서 네네네. 그쪽에 뭐 대우도 좋고 뭐 네. 스톡 옵션도 괜찮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미국에서 본사를 차린 다음에 네. 유럽에서 살면서 이렇게 컨트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대요. 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럽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지 장벽들이 더 단일화되지 않는 이상 네. 그 EU를 통한 어떤 단일 시장의 꿈은 사실은 이게 허울에 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본질을 파악하고 유럽도 이제 좀 상황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게 규제 개혁이라든가 전반적인 노동 시장도 좀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우리도 뭐 좀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고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네. 저 공학 계열로 저 첨단 산업 계열로 좀 많이 좀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것들 좀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세 가지 소식 윤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견 주셔서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